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67세죠. 40년을 함께 산 남편 창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환자 상태가 많이 위험합니다.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창수야, 나를 두고 어디 가려고 하는 거니? 우리 아직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말이야. 병실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손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일하느라 거칠어진 그 손으로 저를 얼마나 많이 어루만져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간병인도 없이 저 혼자 지키고 있었어요. 큰아들 민호는 부산에서 올라오는 중이고 둘째 딸 소영이는 미국에 있어서 당장 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 무거운 시간을 감당하고 있었죠. 여보, 깨어나요. 제발 눈 좀 떠봐요. 몇 번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는데 말이죠.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남편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정이라고요? 미정이 누구죠? 저는 영자인데 말입니다.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미정아. 분명히 미정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제 이름을 잘못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설마 의식을 잃어서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누구일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창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미정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미안하다는 듯이.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제가 모르는 여자가 있는 건 아니겠죠? 간호사님, 환자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해요. 아, 의식불명 환자들이 가끔 그러세요.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그 이름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파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응,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어. 밤새 계속 이상한 말을 하더라. 저는 아들에게 남편이 미정이라는 이름을 계속 불렀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이름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러 오셨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48시간이 지나야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저는 또다시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남편과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미정아, 사랑해. 미정아. 또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사랑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저에게도 그렇게 애절하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중얼거림을 들으면서 온갖 상상을 했어요. 미정이라는 여자가 정말 존재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하는 헛소리일까?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미정이라는 이름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가끔씩 미정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민호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휴대전화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의 개인 물품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네요. 간병용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민호가 물었지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놨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버지 생일로 해보세요. 몇 번 시도해봤지만 안 풀렸어요. 저의 생일, 아이들 생일도 시도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나 해서 천사라고 입력해봤습니다. 저희 집 주소 번지수거든요. 풀렸네요. 민호가 기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남편이 왜 이런 비밀번호를 설정했을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엄마,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민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메시지함을 확인해 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업무 메시지, 저와의 평범한 대화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대화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름이 미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미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방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창수 오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준호가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병원비 보내드릴게요. 오빠가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라는 아이 이름도 나왔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올려가며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럴수록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준호가 오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언제 시간 내서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은 아내랑 약속이 있어서. 다음 주에 만나자. 아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은행 어플을 확인해 보니 매달 일정한 금액이 미정이라는 사람에게 송금되고 있었어요.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 준호 학원비로 3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저에게는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면서 다른 여자에게는 이렇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지를 더 읽어보니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미정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고 준호라는 7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제 남편 창수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새파래졌네요. 민호가 돌아와서 저를 놀라게 봤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치우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무 일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민호는 의심스러워하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남편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다니. 미정아, 준호야. 남편이 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들이 제게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제가 40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가 제가 모르는 다른 가족을 부르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게 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는 속고 살았던 걸까요?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해 보니 미정과의 대화는 거의 3년 전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준호라는 아이는? 저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도 말입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병실을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속에서 발견한 미정과의 대화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알면 알수록 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미정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보면 정말 다정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이었죠. 미정아, 오늘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랑 같이 저녁 먹을까? 준호 생일 선물로 뭘 사줄까? 아이가 뭘 좋아해? 미정아, 사랑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마지막 메시지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니 혹시 저와 이혼할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 하나와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창수 씨 병실이 맞나요?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설마 이 사람이 미정인가요? 여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꽤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이는 7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준호예요. 역시 미정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창수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눈물까지 흘리다니. 하지만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제가 누군지 알아본 듯 했어요. 혹시 부인이세요? 네, 저는 박창수의 아내 박영자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정식 부인이죠. 미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제가 병실에 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창수 오빠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어서. 어떻게 그런 소식을 들었죠? 설마 우리 가족도 아닌데 병원에서 연락했을 리는 없을 테고요. 저는 점점 날카로워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남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당당하게 말하겠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 입에서 직접 들으니 더욱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남편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준호야, 조용히 해. 미정이 아이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그 아이가 정말로 남편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도 가족이에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로 화가 폭발할 뻔했어요. 뭐라고요? 가족이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해요? 저희도 창수 오빠와 함께 살아왔어요. 준호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고요. 미정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함께 살아왔다니 그럼 정말로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우리 남편과 그런 관계였어요? 3년 전부터요. 저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3년이라고요? 그럼 그 아이는 정말로 남편의 아들이 맞네요.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죠. 엄마, 이분들은 누구세요?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정이라고 하고요. 이 아이는 준우예요. 저희는 창수 오빠와 가족 같은 사이예요. 민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가족 같은 사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호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일단 밖에서 얘기하자. 하지만 미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창수 오빠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정말로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요? 당신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준호는 창수 오빠의 아들이에요. 미정이 준호가 창수의 아들이라고 말한 순간 병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미정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정말로. 민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죠. 민호야, 엄마도 며칠 전에 알았어. 아버지 휴대전화에서 발견했거든. 저는 억지로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미안해요. 저희가 원한 일은 아니었어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호는 더욱 화가 났나 봐요. 원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저절로 생긴 일인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준호가 무서워하며 미정의 뒤로 숨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밖으로 나가자. 저는 민호의 팔을 잡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이런 일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응, 사실이야. 엄마도 믿고 싶지 않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꺼내서 민호에게 보여줬어요. 미정과의 메시지들, 송금 내역들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충격받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엄마도 모르고 살았어. 40년 동안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지. 그때 소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었어요. 아버지 상태를 묻는 전화였죠. 엄마, 아빠 어떠세요? 상태가 좀 나아졌어요. 소영아, 아버지는 여전해. 그런데 좀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 저는 소영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소영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것도 아이까지 있다고요? 응, 지금 그 여자가 아이랑 함께 병실에 와 있어. 엄마, 제가 당장 한국으로 갈게요.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되죠. 소영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던 딸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민호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여자를 당장 내보내야겠어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버지 병실에 와서. 잠깐만, 민호야. 일단 진정하자. 저는 민호를 말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아이도 있는데 너무 격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다시 병실로 들어가니 미정이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 치우세요. 제가 날카롭게 말하자 미정이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남편에게 다가가더라고요. 아빠, 준호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이리 와. 미정이 아이를 부르며 남편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계속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언제 깨어나요? 준호랑 놀아주기로 했는데. 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텐데 말입니다. 그때 민호가 참지 못하고 터졌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죄송해요. 저희도 이런 상황을 원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했는데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창수 오빠는 저희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준호를 무척 아꼈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럼 우리 엄마는 뭐예요? 40년을 함께 산 우리 엄마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민호야, 그만해. 여기는 병원이야.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왜 저를 말리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파괴한 거잖아요. 그때 미정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3년 동안 가족처럼 살아왔어요. 준호에게는 창수 오빠가 유일한 아버지라고요.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미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창수 오빠는 저와 결혼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 계획이라니, 그럼 저와 이혼하려고 했던 건가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요. 정말이에요.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하셨어요. 미정의 말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저 젊은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저희도 창수 오빠의 가족이니까요. 미정의 말에 민호가 다시 화를 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당신들은 그냥 불륜 상대일 뿐이에요. 민호야, 소리 좀 낮춰. 저는 다시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게 무서웠나 봅니다. 엄마, 여기 무서워요. 집에 가요. 준호야, 괜찮아. 아빠 보고 가자. 미정이 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준호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정 씨, 오늘은 그만 가세요. 아이도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내일 다시 올게요. 저희도 창수 오빠를 보고 싶거든요. 내일도 오신다고요? 민호가 다시 화를 냈지만 미정은 이미 준호의 손을 잡고 병실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엄마,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일단 소영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이 깨어나면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와 이혼하고 미정과 결혼할 생각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4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니. 그리고 이제는 제가 유일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아내 수진이 병원에 왔습니다. 시아버지 문병을 온 것도 있지만 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어요. 어머니, 어제 민호가 말한 게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응, 사실이야. 나도 믿기 어렵지만 말이야. 수진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충격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또 올까요? 아마 올 거야.
어제 내일도 온다고 했거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어요. 역시 미정이 준호와 함께 왔습니다. 오늘은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온 걸 보니 정말로 자주 올 작정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진이 미정을 위아래로 흘어봤어요. 이분이 그 여자세요? 수진의 말투가 곱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이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네, 저는 한미정이라고 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살이에요. 수진이 혀를 찼습니다. 29살이면 민호보다도 어리거든요. 아마 수진으로서는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아이는 몇 살이고요? 7살이에요. 수진이 준호를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어요. 정말 아버지랑 닮았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손자도 아닌 아이가 남편을 닮았다니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미정은 남편에게 가까이 가서 과일을 놓고 말했습니다. 창수 오빠 준호가 좋아하는 사과 가져왔어요. 빨리 일어나서 같이 먹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남편을 대하고 있었거든요. 저기요, 미정 씨였죠? 수진이 갑자기 미정을 불렀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평소에 재산 얘기 같은 거 하신 적 있어요? 갑자기 재산 얘기가 나오니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저도 수진이 왜 그런 얘기를 꺼내는지 의아했어요. 재산이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둬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요. 수진의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혹시 미정이 유산을 요구할까 봐 미리 견제하는 거였어요. 수진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제가 말렸지만 수진은 계속했어요. 어머니, 지금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특히 저 아이 때문에. 수진이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어른들이 자신을 보는 게 불편한지 미정 뒤로 숨었어요. 저희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진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그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수진아, 그만해. 제가 좀 더 강하게 말했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도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나중에 유산 상속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진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준호도 남편의 법적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그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창수 오빠가 보고 싶어서. 미정이 해명했지만 수진은 계속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특히 아이 교육비나 생활비 때문에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겠어요. 수진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언제 깨어나요? 준호가 새로 배운 노래 들려주고 싶은데.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병실의 긴장감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미정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버지한테서 돈 받은 적 있죠? 그건 생활비 정도만.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미정이 대답하지 못하자 저는 휴대전화를 확인해 봤어요. 송금 내역을 보니 매달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매달 80만 원 정도 받았네요. 제가 말하자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월 80만 원이요? 그럼 3년 동안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받은 거네요. 수진이 계산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나간 줄 몰랐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 학원비, 병원비도 따로 보냈던데요. 제가 덧붙이자 수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총 얼마나 될까요? 한 4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그 금액을 들은 수진이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4천만 원이요? 그런데도 유산은 안 바란다고 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미정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수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면 믿겠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가정을 속이고 보낸 돈이잖아요. 당연히 돌려줘야죠. 수진의 말에 미정이 당황했어요. 아마 그런 요구가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그 돈으로 생활했는데 그건 당신들 문제죠. 남의 남편 빼앗아서 받은 돈으로 생활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진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중재해야 할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너무 심한 것 같아. 어머니, 지금 저 사람들을 두둔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파괴한 사람들인데요. 수진이 저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창수 오빠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수지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랑이요? 그럼 왜 돈을 받았어요? 정말 사랑했다면 돈 없이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수진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수진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큰 소리로 싸우니까 무서워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여기 무서워요. 준호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 휘말린 게 안타까웠습니다. 준호야, 울지 마. 이모가 사탕 줄까? 제가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주자 준호가 조금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오늘은 이만 가세요. 아이도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내일 또 올게요. 미정이 준호의 손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수진이 다시 말했어요. 내일 오실 때 지금까지 받은 돈 얘기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정리해둬야 할 것 같으니까. 미정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지자 수진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돼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수진의 말에 저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정말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이틀 후 소영이 미국에서 급히 날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온 딸의 얼굴은 피곤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아빠가 이런 일을 했다니. 소영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망감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소영아, 많이 힘들었지? 비행기에서 잠은 좀 잤어? 잠이 어디 와요? 계속 생각만 났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소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다른 여자한테 가신 거예요? 저는 딸의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소영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버지가 영웅 같은 존재였던 건데 그런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니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 여자 어디 있어요?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소영아, 진정해. 그 사람도 곧 올 거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어요. 역시 미정이 준호와 함께 왔습니다. 소영이 미정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어요. 당신이 그 여자예요. 소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정이 움찔했습니다. 네, 저는 한미정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29살이에요. 29살이요. 저보다도 어리네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소영의 직설적인 말에 미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소영은 민호보다 더 직접적으로 화를 표현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에요. 40년 된 가정을 파괴한 걸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되나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준호가 무서워서 미정의 뒤로 숨었습니다. 소영아, 아이 앞에서는 좀. 제가 말렸지만 소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왜 저를 말려요?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 아이요? 저 아이 때문에 더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소영이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소영 누나 화내지 마세요. 민호가 들어오면서 소영을 말렸어요. 하지만 소영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나도 화나지만 여기는 병원이야. 조용히 하자. 그때 수진도 들어왔어요. 어제부터 계속 병원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소영아,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언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영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어제부터 계속 법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봐야 할 것 같아. 재산 관련해서 정리할 게 많을 거야. 재산이요? 소영이 의아해했어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나 봅니다. 저 아이도 법적으로는 아버지 자식이야.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진의 말에 소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설마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겠죠? 소영이 미정을 바라봤지만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정 씨, 제 동생이 물어봤잖아요. 유산 상속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창수 오빠가 회복되기만 바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 없다고요? 그럼 나중에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소영이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준호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다른 사람들이 엄마한테 나쁜 말 해요. 아이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어른들의 대화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리 와. 미정이 아이를 부르려고 했지만 준호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집에 가요. 준호가 무서워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정말로 남편이 아버지였고 미정이 엄마였어요. 저희와는 다른 가족이지만 그들만의 사랑이 있었던 거겠죠. 소영아, 민호야, 수진아, 우리 잠깐 밖에서 얘기하자. 저는 가족들을 병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이 앞에서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복도에 나와서 소영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저 여자랑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법적으로 알아봐야겠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상속 문제 미리 정리해두고. 수진이 또 법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언니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회복되더라도 이 문제는 정리해야죠. 소영도 수진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가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더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민호도 여자들 편에 섰어요.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단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는 게 좋겠어. 수진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다시 병실로 들어가니 미정이 준호와 함께 남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빠, 준호가 새로 배운 그림 그려왔어요. 보실래요? 준호가 남편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는데 아빠, 엄마, 준호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니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가족 그림에는 제가 없었거든요. 준호에게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미정 씨, 오늘 얘기 좀 해야겠어요. 소영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얘기요.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소영의 말에 미정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냥 창수 오빠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회복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그건 창수 오빠와 상의해야 할 문제죠. 미정의 대답에 소영이 화를 냈어요. 상해요? 우리 가족은 생각 안 해요.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소영과 미정이 대립하고 있을 때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엄마들 왜 싸워요? 아빠가 아프니까 조용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7살 아이가 어른들을 타이르다니 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새삼 느꼈어요. 준호 말이 맞아요. 오늘은 이만 가겠어요. 미정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정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왜요? 얘기할 게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예요. 미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오후 2시에 병원 1층 카페에서 만나요. 수진이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미정은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미정과 준호가 나간 후 가족들끼리 다시 얘기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상담받고 나서 미정 씨한테 얘기하자. 수진이 계획을 말했어요. 뭘 얘기할 건데? 제가 물으니 수진이 대답했어요. 유산 포기각서 같은 거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돈도 돌려받고요. 그 사람이 응할까?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해야죠. 수진의 말에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너무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텐데요.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지는 말자. 아이도 있는 일이니까. 제가 말했지만 소영이 반대했어요. 엄마 너무 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파괴한 거잖아요. 하지만 아이는 무죄야. 아이 때문에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상속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소영의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미정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와 이혼하고 미정과 새 출발을 하려고 할까요? 여보, 제발 깨어나요. 이 모든 걸 직접 해결해야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끔씩 미정이나 준호 이름을 부를 뿐이었어요. 다음날 오전 저희는 수진이 알아본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크고 깔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변호사가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차분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데 20분 정도 걸렸어요. 변호사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면서 자세히 메모했습니다. 정리해보니 복잡한 상황이네요. 남편분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혼외자와 그 어머니가 나타난 경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왔어요. 제가 말하자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가 정말 남편분의 친생자라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수진이 제가 걱정했던 대로였어요. 상속권이 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법정 상속인이 되는 거죠. 부인과 자녀들과 똑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럼 재산도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되죠. 변호사의 말에 저희는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 그럼 지금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산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남편분이 의식을 되찾으시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죠. 유산 포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단, 제대로 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해요. 변호사가 서류철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이런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인도 필요하고요. 문서를 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법정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호가 물었어요. 강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다른 방법들을 써볼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지금까지 남편분이 보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가정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수진이 관심을 보였어요. 손해배상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위자료로 수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낸 돈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보낸 돈이 4천만 원 정도 돼요. 제가 말하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총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을 들으니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받기 어렵겠죠? 그렇죠. 하지만 법적 압박으로는 충분해요. 대부분 합의를 보려고 할 겁니다. 변호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유산 포기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요. 내용 증명이 뭐예요? 제가 물으니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예요. 받은 사람이 거부할 수 없고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먼저 보내보죠. 수진이 적극적이었어요. 내용 증명 보내고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세요. 반응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다음 단계는 뭐예요? 민사소송이나 조정 신청이죠. 좀 더 강한 법적 조치예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는 것만 하면 50만 원 정도고 소송까지 가면 300만 원 정도 들어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해보죠. 수진이 결정했고 저희 모두 동의했어요. 그럼 오늘 오후에 문서 작성해서 내일 발송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정을 정해줬어요. 사무실을 나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좀 속이 시원해졌어요. 수진이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건 아닐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 너무 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소영이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도 아이 생각하면 아이는 미정 씨가 알아서 해야죠.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민호도 단호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병원 1층 카페에서 수진이 미정을 만났어요. 저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미정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요. 미정도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져요.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상속 문제라든지. 수진이 돌려서 말했지만 미정은 대강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다고 하셔도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특히 아이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수진은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럼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겠어요. 서류로 정리하고요. 무슨 서류요? 유산 상속 포기 각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으신 돈도 돌려주시면 좋겠고요. 수진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돈을 돌려달라고요? 네, 4천만 원 정도 받으셨잖아요. 남의 남편에게서 받은 돈이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죠. 하지만 저희가 그 돈으로 생활했는데 그건 미정 씨 문제죠. 잘못된 방법으로 받은 돈이니까요. 수진의 말에 미정이 당황했어요. 아마 이런 요구가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 안 주시면 법적으로 해결해야겠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압박했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일어났습니다. 미정이 나간 후 수진이 저희에게 와서 말했어요. 일단 압박은 가했어요. 이제 반응을 보죠. 잘했어요. 이제 공은 저 사람 쪽으로 넘어간 거네요.
소영이 수진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정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병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역시 도망간 것 같네요. 이제 내용 증명 보내야겠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내용 증명을 미정의 주소로 보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주소를 찾아냈거든요.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 날 미정이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정이 인사했지만 표정이 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분은 제 변호사 이성호 변호사님이에요. 변호사라는 말에 저희 모두 놀랐어요. 미정도 변호사를 선임한 거였습니다. 안녕하십니다. 한미정 씨의 법정 대리인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내신 내용 증명에 대해 답변 드리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받아서 읽어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산 포기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오히려 저희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에요. 변호사의 말에 저희는 모두 놀랐어요. 손해배상이요? 무슨 손해배상이요? 민호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준호군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한 손해입니다. 뭐라고요? 양육권이요? 네, 준호는 박창수 씨의 친생자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죠. 변호사의 말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박창수 씨가 의식불명이니까 미정 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면회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요? 네, 미성년자인 준호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면회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미정이 남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적 부인은 저인데. 제가 항의했지만 변호사는 차분했어요. 부인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준호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일단 준호의 면회권을 보장해 주시고 앞으로 양육비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양육비요? 네, 박창수 씨가 의식불명이니까 부인인 박영자 씨가 대신 지급하셔야 해요. 이번에는 제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성씨도 박씨로 바꿀 예정입니다. 성씨까지요? 네, 법적 아버지가 박창수 씨니까 당연히 박씨 성을 써야죠. 변호사의 말에 저희는 정말로 당황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미정 씨, 이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제가 미정에게 직접 물었어요. 저도 원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의 권리를 지켜야 해요. 미정의 목소리도 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각오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었던 돈이에요. 준호의 양육비였거든요. 양육비라고요? 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보낸 돈인데 왜 돌려줘야 해요? 미정의 말에 수진이 화를 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불륜으로 받은 돈인데.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이 준호예요. 사랑이요? 남의 남편 빼앗은 게 사랑이에요. 빼앗은 게 아니라 서로 선택한 거예요. 미정과 수진이 대립하고 있을 때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대화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해결하죠. 좋아요. 법적으로 해결해요. 수진도 지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부터 준호가 매일 면회 올 거예요. 매일요? 네,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머리가 아파왔어요. 매일 준호와 미정을 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면회 시간도 제한하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히 오래 있을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민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법적으로는 가족이에요. 준호는 박창수 씨의 아들이니까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혈연 관계 확인도 해야겠네요. 수진이 말했어요. 좋아요. 유전자 검사하세요. 저희도 동의해요. 미정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확신이 있나 봅니다. 그럼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면회는 제한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동안에도 준호는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가 반대했어요. 그럼 저희도 변호사랑 상의해서 대응하겠어요. 수진이 맞서자 변호사가 명함을 꺼냈어요. 연락할 일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앞으로는 변호사끼리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명함을 받고 보니 꽤 유명한 법무법인이었어요. 미정도 만만치 않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들이 나간 후 저희는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으니 수진이 답했어요. 저희 변호사한테 연락해 봐야겠어요. 상대방도 본격적으로 나왔으니까 저희도 제대로 대응해야죠. 유전자 검사는 해야겠네요. 민호가 말했어요. 그래요.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결과가 뻔할 것 같았어요. 준호가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민수 변호사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했다고 설명했어요.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되겠네요. 변호사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양육비까지 요구한다니 정말 기가 막혀요. 수진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한 요구입니다. 준호가 정말 친생자라면 말이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하세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조언해줬어요. 검사 결과 친생자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으니 변호사가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럼 정말로 상속권도 있고 양육비도 요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대응할 방법이 있어요. 변호사가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유전자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어요. 남편에게서 혈액을 채취하고 준호의 머리카락도 필요했습니다. 미정과 준호가 왔을 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서로 변호사를 선임한 후라 더욱 날카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검사 받으러 왔어요. 미정이 말했어요. 준호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로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서워하지 마. 머리카락만 조금 자르는 거야.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준호는 불안해했어요. 엄마, 왜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야. 아빠랑 준호가 정말 가족인지 확인하는 거야. 미정의 설명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가족이지. 아빠가 준호 아빠잖아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미정이 저에게 말했어요. 부인, 저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는데요? 그냥 준호가 아버지를 만날 권리만 인정해 주세요. 미정의 말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것뿐일까요? 하지만 양육비는 왜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변호사님이 그래야 한다고 해서요. 준호의 권리를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미정도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법적 싸움이 되면서 모든 게 복잡해진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확률로 준호가 남편의 친생자라는 결과였어요.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였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법적으로 준호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맞아요. 김민수 변호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영이 물었어요.
상대방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려워졌어요. 변호사의 말에 저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면회권은 인정해줘야 하고 양육비 문제도 협의해야 해요. 양육비는 얼마나 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으니 변호사가 계산해 봤어요. 보통 월소득의 20% 정도인데 남편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월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5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이건 준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해요. 11년 동안 월 50만 원이면 총 6,600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어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수진이 항의했지만 변호사는 법적 기준이라고 했어요. 상속 포기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준호는 법적으로 저희 가족이 된 거였어요. 그날 오후 미정이 준호와 함께 병원에 왔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고 더욱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죠. 미정이 말했어요. 네, 인정할게요. 저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 준호가 매일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은 좀. 왜요? 가족인데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미정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호는 남편 침대 옆에 앉아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은 백설공주 이야기 읽어줄게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준호야, 아빠한테 노래도 불러줄까? 미정이 아이에게 말했어요. 응.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줄게. 준호가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미정이 놀라며 말했어요. 저도 자세히 봤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간호사님, 환자가 반응하는 것 같아요. 미정이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가 와서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하지만 미정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준호 노래를 듣고 반응했어요. 그날부터 미정은 더욱 자주 병원에 왔어요. 준호와 함께 매일 면회를 와서 남편에게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병실에 있어야 했어요. 법적으로 가족이 된 이상 면회를 막을 수도 없었거든요. 부인, 저희가 불편하시죠? 어느 날 미정이 저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편하지는 않아요. 제가 정직하게 답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준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준호는 정말 창수를 아버지로 생각하나 봐요. 네, 3살 때부터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미정의 말에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준호가 3살 때부터 남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럼 4년 동안. 네, 거의 매주 만났어요. 아빠가 준호를 정말 예뻐했거든요. 4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에게는 정말로 남편이 아버지였던 거였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서 할머니한테 인사해. 미정이 갑자기 준호를 저에게 보냈어요. 할머니요?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할머니라고 하다니. 준호에게는 부인이 할머니죠. 아빠의 아내니까요. 미정의 말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순진하고 예뻐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응, 안녕 준호야.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준호가 그린 그림 보실래요? 준호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가족 그림이었는데 이번에는 할머니까지 그려 넣어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준호 할머니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예쁘게 그렸네, 준호야. 제가 말하자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저는 정말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저도 가족이었던 거예요. 한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미정과 준호가 면회를 와 있었어요. 준호가 남편에게 새로 배운 동요를 불러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준호가 새 노래 배웠어요. 갑자기 남편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수 오빠. 미정이 제일 먼저 알아챘어요. 저도 급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정말 깨어났어?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준호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늦게 일어났네. 남편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준호부터 알아보다니. 아빠. 정말 깨어났어요. 준호가 기뻐하며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준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의사 선생님 불러야겠어요. 저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와서 검진을 했습니다. 의식도 또렷하고 기본적인 기능도 정상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희 모두 안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깨어나서 제일 먼저 준호를 찾았으니까요. 여보 나 알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영자야. 물론 알지. 남편이 저를 바라봤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오빠 정말 걱정했어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남편이 미정을 보더니 미안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아 고생했어. 남편의 말에 저는 또 상처를 받았어요. 한 달 넘게 병원에서 간병한 건 저인데 미정에게 고생했다고 하다니. 그때 민호와 소영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였죠. 아빠. 소영이 남편을 보고 울었어요. 남편도 자식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소영아, 민호야. 걱정 많이 했지? 네, 정말 걱정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미정과 준호가 있는 걸 보고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과 따로 얘기하자고 했어요. 환자분이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이요? 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해요. 가족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병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준호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없는 동안 엄마 말 잘 들었어? 네, 잘 들었어요. 그런데 아빠, 왜 할머니랑 삼촌들이 엄마한테 나쁜 말 해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남편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하지만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저희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유전자 검사도 했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미정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고? 네, 준호가 정말 오빠 아들인지 확인하려고.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자야, 왜 그런 일까지 했어?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지만 준호는 내 아들이야. 의심할 이유가 없었잖아. 남편이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빠, 준호가 아빠 아들 맞죠? 당연하지. 준호는 아빠의 소중한 아들이야. 남편의 말에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소영이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해? 저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낼 거냐고요. 소영의 직설적인 질문에 남편이 당황했어요. 소영아,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언제 할 건데요? 아빠가 깨어났으니까 이제 정리해야죠. 소영이 계속 밀어붙였어요. 남편은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줘. 그럼 그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소영아,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민호가 소영을 말렸어요. 하지만 소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엄마랑 저 여자 중에 누굴 선택할 거예요? 소영의 질문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남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자도 사랑하고 미정이도 사랑하고 준호도 사랑해. 남편의 말에 저는 허탈했어요. 그게 답이라고요? 아빠, 그런 건 답이 아니에요. 소영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사실이야. 나는 모두를 사랑해.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두 가족이랑?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실망했어요. 여전히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준호는 할머니도 좋아해요. 그리고 삼촌들도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모든 사람이 보았어요. 우리 모두 가족이면 안 돼요. 왜 싸워야 해요? 준호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7살 아이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준호였다는 것을.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준호야, 할머니도 준호 좋아해. 제가 말하자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아이의 기쁜 목소리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이상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남편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미정 씨도 고생 많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 상황이 미정에게도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때로는 용서하는 것,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준호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면 이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실에서 들려온 낯선 이름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결국은 더 큰 사랑을 배우게 해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저 박영자의 이야기입니다.